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가장 빠른 종합뉴스 뉴스큐 시작합니다. 이태원역 1년 전 그 골목엔 기업과 안전의 길이 생겼습니다. 뼈아픈 반성과 추모는 확실한 재발 방지로 연결돼야 할 겁니다. 참사 후 1년 유가족들의 일상을 들어보고 또 군중 밀집 관리를 포함해 우리 사회 안전도 재점검하겠습니다. 정치권에선 대통령의 추모대회 불참을 놓고 공방입니다. 한편 여당은 비윤 빠진 혁신위로, 민주당은 지명직 최고위원 친명 임명으로 각각 술렁이고 있습니다. 전국도 진단합니다. 금요일 뉴스큐 YTN이 단독 보도하고 있는 흉기 난동 속보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아침 경기도 파주에서 훈련을 받고 있던 군인이 여러 시민을 상대로 흉기 난동을 벌였습니다. 다짜고짜 시민들에게 차키를 내놓으라며 난동을 부린 이 군인은 현장에서 경찰에 체포됐는데요. YTN이 검거 당시 영상을 단독으로 입수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권준수 기자. 네, 사회부입니다. 군인이 흉기 난동을 벌인 시점이 이른 아침이라고요? 그렇습니다. 오늘 아침 8시 50분쯤 경기도 파주시 조리읍 도로 한 곳에서 발생한 사건인데요. 인근 기갑부대 소속인 현역군인 20대 남성 A씨가 흉기를 들고 시민들에게 다가가 차키를 달라며 위협했습니다. 관련해서 저희 YTN이 단독 입수한 검거 영상 보시겠습니다. 먼저 차도 옆 인도에서 군인 한 명과 사복을 입은 경찰 한 명이 한 남성을 누르면서 제압하고 있습니다. 바닥에 누워 저항하고 있는 남성이 흉기 난동을 부린 A씨인데요. 옆에는 흰색 승용차가 검은색 SUV를 들이받아 교통사고가 난 모습도 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도 보시겠습니다. A씨가 시민들에게 위협을 가할 때 다른 차량의 블랙박스에 담긴 화면입니다. 군용 차량 여러 대가 훈련을 마치고 부대로 복귀 중인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그런데 도로 오른쪽 가장자리를 보면 승용차 2대가 멈춰 있습니다. 그러다 중간에 남성 한 명이 도로 한가운데 있는 승용차의 운전석 쪽으로 다가가 무슨 말을 거는가 싶더니 승용차 운전자는 엑셀을 밟고 도망가듯 달립니다. 이 남성 A씨는 차를 끝까지 쫓아가려고 하는데요. A씨는 뒤따라오던 흰색 차량에도 똑같이 운전석으로 다가가 협박했는데 이 차량도 곧바로 도망갔습니다. 이렇게 A씨가 차키를 내놓으라고 협박하는 과정에서 시민 한 명이 팔을 다치기도 했는데요. 목격자 인터뷰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운전석에 끄집 내리고 나서 하긴 하니까 이제 저 군인인 거지, 상병. 그 군인은 여기 바닥에 들어 누워 있고 한 20분 동안 들어 있고 군인들이 설득을 해도 일어나지도 않고. 현장에서 A씨를 체포한 경찰은 A씨가 총기를 갖고 있지는 않았다고 설명했는데요. A씨는 군으로 인계되는 과정에서 계획 범죄였는지 가혹행위가 있었는지 묻는 취재진에게 아무런 답변은 하지 않았습니다. 군 관계자는 훈련 도중에 이 같은 사건이 발생한 것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사건 조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엄정히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흉기를 든 군인 얼마나 놀랐을까요? 아무튼 조사 결과를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위원 인선까지 마무리한 국민의힘 인효한 혁신위원회가 오늘 첫 회의를 열고 혁신 철학을 밝혔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공석이던 지명직 최고위원에 친명계 인사를 임명했는데 통합을 고려했다는 설명과 달리 당장 계파 갈등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경수 기자. 네, 국회입니다. 당을 쇄신하겠다며 국민의힘이 띄운 혁신위원회. 첫 회의에선 어떤 얘기들이 나왔습니까? 네, 인효한 위원장이 이끄는 혁신위는 오늘 오후 2시 반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첫 회의를 열었습니다. 어제 발표된 혁신위원들과 함께 회의에 참석한 인효한 위원장은 혁신 철학으로 희생과 통합, 다양성을 언급했습니다. 우리의 혁신 철학은 희생과 통합과 다양성, 국민 눈높이에 내려가서 이 혁신은 국민의 목소리를 듣고 확실히 그것이 반영이 되도록 하는 게 혁신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마다 활동 각오를 밝힌 혁신위원들은 지금은 비공개로 회의를 진행하고 있는데 앞으로 60일 동안 어떻게 활동할지 구체적 계획 등을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인효한 위원장은 모레 서울광장에서 열리는 이태원 참사 1주기 추모제에 개인 자격으로 참석하겠다는 뜻을 밝힌 상태입니다. 본격적으로 활동에 돌입한 혁신위를 바라보는 당내 시선은 엇갈리고 있습니다. 앞서 혁신위원 제안을 고사했다고 밝힌 비윤계 천하람 순천갑 당협위원장은 혁신위가 실질적인 성과를 내긴 어려울 거라고 전망했는데 직접 들어보시죠. 김 전 대표 체제 자체가
좀 수직적 당정 관계, 좀 뭐랄까요, 당무에 대한 대통령실의 과도한 개입, 네. 그걸 상징하는 체제이기 때문에 이 체제를 끝내지 않고서는 혁신위가 국민들의 주목을 받기도 어렵고 유의미한 성과를 내기도 쉽지 않을 거다. 반면 민심 변화에 민감한 수도권 인사들이 혁신위에 다수 포함된 건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 나올 혁신안을 기대해 봐야 한다는 목소리도 당 지도부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지역이 가장 우선되는 기준이 아니었겠나,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수도권에서 그 여러 가지 상황을 볼 때 재선 의원님들 중에 선택할 수밖에 없었고. 네, 이번에 민주당 소식도 짚어보겠습니다. 박정현 전 대전 대덕구청장이 최고위원, 그리고 이계호 의원이 정책위 의장으로 새로 임명됐죠. 네, 오늘 이재명 대표는 앞서 송갑석 의원 사퇴로 공석이었던 지명직 최고위원에 박정현 전 대전 대덕구청장을 임명했습니다. 박 신임 최고위원은 대전에서 초중고와 대학을 나온 대표적인 충청의 여성 정치인이라는 게 민주당 설명입니다. 또 앞서 원내대표 경선 참여로 사의를 밝힌 김민석 정책위의장 후임으로는 삼선 이계호 의원이 임명됐습니다. 민주당은 이 의원이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을 지낸 대표적인 정책통이라며 총선 정책을 만들 적임자라고 소개했습니다. 충청 출신 최고위원과 호남 출신 정책위의장을 임명한 건데 지역 안배와 당내 통합을 위한 이재명 대표의 의중이 반영된 결과라는 겁니다. 충청 지역의 대표적인 여성 의원, 여성 정치인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계호 신임 정책위 의장 같은 경우에는 지난 대통령 후보 경선 때 이낙연 후보를 지지했던 분이시죠. 뭐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당편책이라고 보는 게. 다만 친명계로 분류되는 박정현 최고위원은 내년 총선 때 비명계 박영순 의원 지역구에 출마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상태인데요. 그래서 이번 인선이 당내 갈등 소지가 있다는 우려가 있었는데 이와 관련해 이 대표는 이런 반응을 보였습니다. 박정현 구청장 임명 관련해서 비명계에서 좀 비판의 목소리가 많았는데 좀 그대로 진행하신 배경은 어떻게 될까요? 글쎄 그분이 왜 비판 대상이 되는지 잘 모르겠네요. 의결권이 있는 최고위원 비명계 줬어야 됐다는 지적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분이 친명입니까? 저도 잘 모르겠는데. 하지만 당장 비명계 이원욱 의원은 박정현 최고위원 임명은 동지의 가슴에 비수를 들이대는 행위라면서 말뿐인 통합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민주당은 국정감사가 끝나면 조만간 총선 대비 체제로 돌입할 것으로 보이는데 계파 갈등 불씨는 여전히 남아있는 모습입니다. 네, 그리고 21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 사실상 오늘로 마무리가 되는 거죠? 네, 운영위와 정보위, 여가위 등 겸임 상임위 3곳을 제외한 나머지 국회 상임위에선 오늘로 국정감사가 막을 내립니다. 마지막 날인 오늘은 국방위, 정무위, 기재위 등 8개 상임위에서 종합감사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국방위에선 최근 북한 주민들이 동해로 목선을 타고 귀순한 사건과 관련해 우리 군의 경계태세에 문제가 없었는지에 대한 질의와 함께 9.19 남북 군사합의 실효성, 순직 해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 문제 등도 거론됐습니다. 기재위에선 내년도 연구개발 예산 삭감 문제와 현재 경기 상황에 대한 진단을 두고 여야가 엇갈린 시각을 노출했고 국토위에선 서울 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과 휴게소 특혜 의혹이 주요 쟁점이 됐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별도의 공문까지 내려 의원 전원과 시도당 관계자를 끌어모아 모레 열리는 이태원 참사 1주기 추모대회를 정치 집회로 만들려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장동혁 원내대변인은 오늘 국회 브리핑에서 민주당이 참사 1주기에 해야 할 일은 참사의 정쟁화가 아니라 국회에 계류 중인 인파 안전관리 법안을 여야 합의로 조속히 처리하는 것이라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참사 1주기의 추모를 전하는 말의 성찬이 정치권에서 벌어지지만 중요한 건 실천이라며 국민의힘은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문제라면 무엇이든 최우선 민생 과제로 개선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대통령실이 12구 이태원 참사 1주기 추모대회에 불참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을 비판하며 윤석열 대통령이 유가족에게 사과하고 위로를 전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 대표는 오늘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통령실이 추모대회가 정치 집회여서 불참하겠다고 밝혔지만 여야가 더군다나 정부와 대통령이 공식 참여하면 누구도 정치 집회라고 말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정치 집회로 평가될 수 있도록 조건을 만든 뒤 참여할 수 없다고 한 것이라며 159명의 아무 잘못 없는 국민이 영문도 모른 채 유명을 달리한 건 아무리 따져봐도 명백한 정부의 책임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반등하면서 33%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한국갤럽이 지난 24일부터 사흘 동안 전국의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3명에게 물은 결과 윤석열 대통령 직무수행 긍정평가는 33%, 부정평가 58%로 나타났습니다. 긍정평가는 전주보다 3%포인트가 올랐고 부정평가는 3%포인트가 하락했습니다. 정당의 지지도는 국민의힘이 35%로 2%포인트 상승했고 더불어민주당은 2%포인트 내려간 32%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21대 국회 활동 전반에 대해선 응답자 10명 가운데 8명이 잘못했다고 답을 해 국민의힘의 지지자와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자를 비롯한 응답자의 대부분이 부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국회 국정감사에 대해서도 성과가 있었다고 답한 국민은 15%에 불과했고 49%가 성과가 없었다고 답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심의위원회나 갤럽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되겠습니다. 네, 앞서 확인한 대로 이재명 대표가 당무 복귀 후 처음으로 당직 인선을 단행했습니다. 또 어제 혁신위원 인선을 마친 인요한 혁신위, 오늘은 첫 회의를 열고 당 쇄신 방향을 지금도 논의하고 있는데요. 관련 내용 포함한 정치권 주요 이슈, 오늘은 강전의 변호사, 또 김민아 시사평론가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아까 저희 중계 화면에서 들으셨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그분이 친명이냐라고 이렇게 반문을 했거든요.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이번 인선? 일단 뭐 이재명 대표도 친명인지 모르는데 제가 그분이 이제 지금 새로 임명된 지명직 최고위원에 임명된 박정현 전 대덕구청장이 친명이냐 아니냐 이거를 뭐 판별하기는 대단히 어렵습니다. 다만 이제 구도상 이분이 이제 지역구에 출마를 하게 될 것인데 대전 대덕구에 이제 박영순 의원이 있는데 비명계로 분류가 되고 그 자리를 놓고 공천 경쟁을 할 인사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친명계 아니냐라는 것이고 그런 맥락에서 지명직 최고위원회 이제 지금 자리에 가다 보니까 이제 친명계 아니냐 이제 얘기가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더군다나 지명직 최고위원 전임자인 송갑석 의원이 지금 이제 원래는 이제 비명계 몫으로 이제 지명직 최고위원이었던 것이고 또 지역이 호남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이제 호남이었고 그다음에 비명계였던 인사를 뭔가 친명계이고 충청권으로 바꾸니까 이게 뭔가 이제 비명계에서 좀 밀려난 거 아니냐 얘기가 이렇게 되는 건데 그 전에 이제 그 같이 이제 얘기가 지금 인사가 난 게 이제 정책위 의장이지 않습니까? 그 전에 이제 정책위 의장은 김민석 의원이었는데 이 김민석 의원의 경우에는 이제 친명이냐 비명이냐 좀 애매해요. 이 원래는 이제 뭐 이 계보로 따지면은 비명이 아니냐라는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겠지만 최근에는 이제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상당히 이제 좀 우호적인 그런 스탠스를 가져왔기 때문에 좀 애매하지만 이번에 또 정책위 의장은 이계호 이제 의원으로 임명을 했기 때문에 이건 또 비명을 배려한 인사 아니냐 이렇게 이제 좀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얘기를 하면 또 당내에서 이제 이른바 비명계들은 그래도 어쨌든 의결권을 가지는 건 최고위원 그리고 최고위원에서 어쨌든 지명직이지만 어쨌든 최고위원의 어떤 이 일원으로서는 지명직 최고위원이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친명계로 채운 것이 이제 어떤 핵심적인 어떤 판단의 근거일 수밖에 없는 거다 이렇게 반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상당히 애매한 상황인데 저는 이렇게 뭐 이 한 사람을 친명계로 채웠다. 그다음에 그게 이제 어떤 비명계에서 반발을 한다. 이런 뉴스만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게 오히려 민주당의 위기를 방증하는 거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게 사실 제가 지금 말씀드렸지만 이재명 대표도 모른다는 친명이냐 아니냐 얘기를 연일 언론에서 이 민주당 뉴스가 이 얘기밖에 없어요. 친명 비명 갈등 얘기밖에 없어요. 오히려 그게 위기라고 지금 봐야 되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을 할 정도로 민주당이 도대체 앞으로 뭘 하겠다는 정당인 것인지 총선에서
다수당이 되면 지금도 다수당인데 다수당 지위를 유지하면 뭘 하겠다는 것인지 이런 것들을 오히려 국민들에게 더 잘 얘기하는 것들이 필요한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비명계 사이에선 당장 친명계 행동가를 대놓게 앉혔다라는 말이 나오고 있는데 앞서 이재명 대표가 인선 전에 작은 차이라고 했는데 여전히 큰 차이가 좀 보이긴 하거든요. 어떻습니까? 저는 이번에 이재명 대표가 단식에서 돌아와서 한 일성이 어쨌든 당내 통합을 이뤄내겠다라는 얘기를 했죠. 근데 단식을 하게 된 과정에서 있었던 것들이 사실은 이재명 대표의 그 개인적인 사법 리스크가 있었고 그래서 그때 검찰에서 구속영장 청구를 하니까 일단 국회에서 거기에 대한 의결이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거기에 민주당 내에서 의외로 가결 그 표를 던진 의원들이 많았고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가결이 돼갖고 법원까지 갔는데 법원에서는 오히려 영장이 기각이 되면서 살아서 돌아왔단 말이에요. 지금 완전히 기사회생이 돼서 돌아왔는데 그러면서 이제 한 얘기 중에 나의 체포동의안에 대해서 가결한 사람 색출하자라는 그 뭐 친명계와 또 소위 개딸들, 이재명의 강성 지지자들 여기에 대해서 더 이상 왈가왈부하지 말자라고 하고서 이제 오늘 나온 게 첫 인선이었단 말입니다. 근데 조금 아까 우리 그 평론가님 말씀해주신 것처럼 이 박정현 구청장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완전히 친명이라고 보기는 조금 어렵지만 적어도 그 전에 있었던 분처럼 비명은 안 되겠다라는 판단이 있었던 거죠. 이거를 보면은 어쨌든 이재명 대표가 처음에 당 대표에 이제 올라오면서부터 지금까지의 과정에 있어서 계속적으로 본인의 사법 리스크가 발목을 잡았는데 이번에 구속영장이 기각이 되면서 어떻게 보면 드디어 큰 목소리 낼 수 있는 첫 기회가 됐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마음속에는 영장에 있어서 가결을 했었던 분들에 대해서 색출까지는 하지 않겠지만 아직까지는 불안감이 남아있는 것 같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이재명 대표가 당무에 복귀한 이후 계속해서 통합 메시지를 내고는 있습니다만 당내에선 여전히 가결 후폭풍이 계속되고 있고 친명계 의원들 사이에선 여전히 좀 징계해야 된다 이런 주장이 나오고 있고 또 그 반대에서는 강성 지지층의 공세에 대해서 좀 거칠어지는 분위기인데 여기에 대해서 또 비명계 목소리가 나오고 있거든요. 한번 목소리를 듣고 또 이 부분도 질문 드리겠습니다. 섬뜩한 협박이 일상화되고 있어 보입니다. 총알 한 발 있으면 처단하겠다. 뭐 아직 총을 맞지 않았으니까 살아있으면 다행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개딸들과의 단절, 강성 유튜버의 단절이라고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은 오래전부터 지적되어 왔던 문제입니다. 그리고 간단하게 그 결심을 보여줄 게 있습니다. 네. 이 제명인의 마을 이장직을 사퇴하십시오. 네, 제명인의 마을 이장님을 사퇴하라고 할 정도로 이원흑 의원이 발끈한 건 다음 보실 화면 같은 일상 때문일 것 같은데 지금 보면 계속 비명계도 목소리가 좀 높아지고 있거든요. 네,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런 것들이 총체적으로 민주당의 지금 문제인데, 그러니까 공천 시즌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런 목소리가 계속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원흑 의원도 이런 말씀을 이제 일반적인 언론에 나와가지고 계속해서 이제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에 대해서 좀 의문이 있습니다. 네. 예를 들면 대한민국이 뭐 총기 소지가 허용된 국가는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미국도 아닌데 총알을 맞지 않은 것을 다행으로 생각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은 상당한 과장이지 않습니까? 네. 물론 이제 이른바 이제 강성 지지층들의 그러한 과격한 언사 그리고 과격한 행동에 대해서 문제 제기하는 차원입니다만은 제가 느끼기에는 이러한 어떤 과격한 언사에 대한 피해나 이런 것들을 다소 좀 과장하는 측면도 있는 것처럼 느껴지거든요. 예. 왜냐하면 지금 공천 시즌이기 때문에 그러한 피해를 좀 과장하는 듯한 느낌도 있고, 그리고 이제 좀 앞에 보십니다만은 저렇게 이제 뭐 현수막까지 달아서 무슨 뭐 어떤 과일에 빗대고 그다음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강경한 어떤 태도로 뭔가를 뭐 행동에 나서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제 어떤 표현을 하는 그러한 강성 지지층도 저게 일반 시민들이 보는 데까지 저렇게 현수막을 내걸 필요는 전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런 행위에 몰두하는 것들도 누가 보더라도 눈살을 찌푸리는 행위인 것이죠. 그런데 저런 게 공천 시즌이 되면 이제 다 이제 뭐 드러날 수밖에 없는 조건이긴 합니다만 저런 일이 일어났을 때 사실 정치인들은 국회의원들은 저거 말려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면은 양이원영 의원 같은 경우에는 저런 것들에 대해서 오히려 이제 부추기는 어떤 그런 언사를 한다거나 네. 또 당내 이제 소위 말하는 친명 강경파 의원들은 저런 것들을 또 이용하려는 모습들을 또 오히려 보이거든요. 예를 들면 이제 뭐 지난번에 체포동의안 가결을 이제 목소리 높여서 요구했던 그러한 의원들, 비명계 의원들이라든지 네. 또 찬성 표결한 의원들 색출해야 된다라고 요구한다든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뭐 차단해가지고 징계하자라는 얘기를 아직까지도 하는 거 아닙니까?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재명 대표는 좀 더 이상 얘기하지 말자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저렇게 강경한 목소리를 내는 당원들을 좀 진정시키고
우리가 이렇게까지 해서 국민들 앞에서 맨날 친명 비명 싸우는 목소리 그런 것만 내가지고 지금 우리가 도움될 게 하나도 없다. 좀 자제하자 이렇게 설득을 해야 되는데 네. 오히려 그것을 부추기면서 공천에서 사리사욕만 이제 좀 얻으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을 노출하는 것은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거를 이제 깨달을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양쪽 모두 일부러 이런 소리를 키우기보다는 좀 생산적인 논쟁을 했으면 좋겠다. 여전히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양쪽이 그러니까 아까 이원우 의원 같은 경우 어떤 주문이었냐면 간단하게 이 대표가 결심을 보여줄 게 있습니다라고 했거든요. 이 대표가 좀 결심을 하라는 주문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이재명 대표가 당연히 어떤 것이든 간에 결심을 하고 보여줄 필요는 있어요. 근데 그게 이제 소위 말하는 제명인의 마을 그 팬클럽 그 대표 사퇴이냐. 네. 저는 역으로 얘기해서 그 팬클럽 대표를 내려놓으면 해결이 됩니까? 오히려? 그거 내려놔도 해결 안 될 거거든요. 그런 거라기보다는 제가 볼 때는 이재명 대표가 본인에 대한 어떤 문제를 벗어나는 핵심적인 방법은 네. 오히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정치적인 어떤 뭐랄까요 비전이랄까 청사진이랄까 이런 걸 내놓고 정치적인 그러한 어떤 자신의 노선을 갖고 승부를 거는 게 훨씬 더 문제를 생산적으로 만드는 방법인 것 같아요. 그게 아니라 계속 자기 어떤 사법 리스크에 대해서 뭐 어떤 검사들의 정치적인 어떤 수사이다라고부터 하는 것도 시작을 해서 네. 이 정치적인 수사에 대해서 당내에서의 소위 말하는 비명계들이 이 검사 독재 정권의 편을 들면서 나를 위협하고 있다라는 식의 서사가 가능하게 만드는 그러한 방식으로 대응을 하니까 이 내부에 이제 배신자 색출이나 이런 게 안 없어지는 거거든요. 그런 방식 말고 정치적으로 생산적인 걸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길로 가야 그래야 지지자들도 우리 이런 얘기 하지 말고 정치적으로 국민들에게 우리가 선보여야 되는 그런 정책들을 자랑스럽게 내보이자라는 방식으로 설득을 할 수 있게 되는 그런 과정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가기 위한 네. 이제는 전략, 그러한 로드맵을 펼칠 때가 됐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양이원영 의원이 계속적으로 이재명 대표는 오히려 왈가왈부하지 말자고 했는데 아직도 그때 가결표 던진 의원들 색출하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거는 사실 가능하지도 않습니다. 대한민국 국회의원이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본인이 익명투표로서 이거를 의결을 한 것인데 누군지 정확하게 찾아내는 게 사실은 현실적으로 쉽지도 않을 뿐더러 이런 표현 자체가 어떤 강성 지지층에게 이거를 어필을 해서 본인이 다음번 내년 총선에서 공천을 받겠다 이 정도 의미 이상은 보기가 어렵거든요. 또 이현욱 의원이 뭐 제명인의 마을 이장에서 탈퇴해라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제명인의 마을은 이재명이 있으니까 제명인의 마을이잖아요. 그거를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할 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네. 저는 이런 상황이 이루어지게 된 거는 근본적으로 지금 대한민국의 정치 구도를 좀 생각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굉장히 극단적으로 가고 있어요. 극우로 가고 있고 극좌로 가고 있고 뭐 좀 이렇게 강성 지지층들이 굉장히 어필하면서 중도가 좀 오히려 조용히 있게 되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이재명의 지금 지지층으로 보이고 있는 개딸이라고 하는 그 강성 지지층이 저는 이재명과 끝까지 같이 갈 것인가? 그거는 사실은 조금 생각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민주당이 핍박을 받고 있는 어떤 프레임이 있고 그 핍박의 중심에 이재명이 있다라는 거거든요. 이 지지층 개딸들이 그 이재명을 지지하는 것도 좀 다르게 봐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본인의 어떤 개인적인 메시지로 제명인의 마을에 있어서 뭐 이장을 탈퇴한다든지 네. 본인의 팬클럽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을 넘어서 이거는 민주당이 지지층과의 관계 정립을 어떻게 할 것인지 여기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총선이 몇 달 안 남았는데 그 안에 민주당만 놓고 봤을 때는 어떤 좀 기점으로 민주당의 통합에 어떤 기회가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통합이 안 되는 거를 인위적으로 예를 들면 이제부터 우리 사이좋게 지냅시다 이렇게 선언한다고 해결되는 것도 아니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결국 뭐 공천 경쟁이라는 것이 눈앞에 있고 내부의 개파라는 것이 실제 하는 과정이 있는데 뭐 그러한 갈등을 없는 걸로 치부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갈등이 있다라며 하면은 그 갈등을 생산적인 걸로 만들어야 되고 생산적인 걸로 만든다고 하는 것은 핵심은 다 노선이라든가 정책을 갖고 경쟁을 해야 되는 것이지 지금 뭐 자리 싸움이고 별로 생산적이지 않은 걸 갖고 싸우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유치한 거 갖고 싸우지 않습니까? 아까 현수막 내용이나 이런 거 보면 얼마나 유치합니까? 무슨 네. 과일에 빗대가지고 총으로 쏜다고 하고 그게 어렸을 때 제가 예를 들면 중학교, 고등학교 다닐 때나 하는 그러한 이제 말장난이나 뭐 그러한 것에 해당하는 낙서 뭐 이런 것의 차원이지. 지금은 철수됐다고 하더라고요. 다행이죠, 그러면. 근데 그러한 수준의 이제 말싸움을 할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여기가 진지한 어떤 민의의 전당에 국회에 누가 진출할 것을 겨루는 그러한 장인데 네. 그러니까 생산적인 어떤 그러한 장으로 변화할 수 있는 그러한 어떤 이 계기를 정치인들이 책임이 큰 권력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정치인들이 특히 그 정치인들 중에서도 책임이 큰 대선 후보급
대표가 좀 그러한 장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 드리는 겁니다. 네, 두 분 말씀을 종합해 보면 오늘 친명계의 징계 요구도 또 비명계의 피해 과장도 결국은 총선 공천을 앞두고 여서 있구나 생각이 드네요. 다음은 인요한 혁신위 얘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어제 인선이 마무리됐고 면면을 한번 볼 텐데 일단 인요한 위원장 희생, 통합, 다양성 이렇게 화두를 던졌거든요. 다양성 측면에서 어느 정도 다들 공감을 하는 것 같은데 좀 어떤 부분이 아쉽다고 보십니까? 아쉬운 부분 말씀을 드리면 저는 100점은 아닌데 그래도 나름대로 상위권 성적은 했다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위원장을 제외한 12명 중에서 7명이 여성으로 들어가 있고 또 6분 정도가 정치권에 계신 분 그리고 네. 나머지 6분이 시민으로서 시민의 대표로서 들어오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거를 지금 혁신위를 하게 된 것은 어떻게 보면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국민의힘이 참패를 했기 때문에 그때 국민들께서 어떤 목소리를 갖고 계신지에 대해서 경청을 하겠다라는 의미에서 이번 혁신위를 구성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있어서 어떤 지금 비정치계 분들이 너무 많이 들어간 것이 아니냐라는 의견도 있는데 오히려 국민들의 이야기를 듣겠다라고 생각하기엔 저는 좋은 인선이었다고 생각을 하고 또 인선 중에서 2000년생 대학생이 있습니다. 네, 이 대학생의 경우에는 사실 작년 대선 과정에서는 20대 남성들이 윤석열 후보를 굉장히 지지를 많이 해줬었는데 이후에 썰물같이 좀 빠져나간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것이 이번 강서구청장 선거에서도 또 드러난 부분이 있고 그래서 이 2000년생 학생 같은 경우에는 청년들이 왜 지금 국민의힘에게서 등을 돌렸는지 여기에 대한 의견을 가감없이 보여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저는 사실 이번에 인선에서 가장 눈에 띄었던 것은 전주시 병에서 당협위원장을 하고 있는 정선아 위원장입니다. 이분 같은 경우에는 청년이고 여성인데 호남에서 당협위원장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사실은 중앙당 입장에서는 지금 국민의힘이 사실은 호남을 발판으로 하고 있는 정당은 아니기 때문에 이분의 활동이 그동안에 막 눈에 많이 띄지는 않았었습니다. 하지만 이분을 이번 혁신위에서 데려왔다는 것은 국민의힘이 정말로 많은 인물들에서 검토를 했고 국민들의 통합을 위해서 노력을 했구나라는 그런 의지가 좀 보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런데 천하람 전 당협위원장도 윤희숙 전 의원도 이번 합류 제안에 거절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사실 언론을 통해서 1순위로 꼽혔던 인물들인데 고사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 어느 방송 보니까 혁신위가 아니라 고사위원회를 따로 차려야 된다 이런 말도 나오고 있던데 왜 고사한 걸로 해석할 수 있을까요? 일단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얘기는 나옵니다만은 어쨌든지 간에 그분들의 일부는 김기현 대표가 사퇴하고 어쨌든 김기현 지도부가 책임을 지는 것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 혁신위를 꾸린다는 것은 결국은 김기현 지도부를 유지하는 게 전제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자신들의 주장과는 일단 맞지 않다라는 점에서 혁신위에 몸을 담기는 어렵다라고 하는 그러한 취지의 주장을 한 것으로 보이고 그리고 이제 객관적으로 봤을 때 지금까지의 어떤 이 인요한 혁신위원장의 태도라든가 그리고 앞으로 이제 국민의힘에서 예를 들면 인재영입위원회라든가 총선기획단이라든가 다 따로 꾸릴 것인데 혁신위가 그러한 구조적인 상황에서 자신의 공간을 찾을 수가 있을 것이냐라는 어떤 우려 그런 것들을 표명한 경우도 있었다라는 등의 이유로 이분들이 이제 이 합류를 고사한 것으로 언론에는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저런 이유가 있다 하더라도 어쨌든 제가 오늘 이제 신문들을 쭉 보니까 언론에 나는 걸 이렇게 지적들을 쭉 보니까 인요한 혁신위원장이 정말 어떤 혁신의 어떤 그러한 좀 앞으로의 방향이라든가 그러한 이제 의지라든가 이런 것들을 확실하게 보여주고 그것을 증명하는 과정들이 있었다라고 하면은 이분들이 과연 그러한 이유로 이제 고사를 했겠냐라는 지적들이 있었어요. 저는 그러한 지적이 상당히 타당하다라고 이제 생각을 했고 그리고 앞서 이제 여러 명의 이제 인사들을 쭉 거론을 해주셨는데 저는 우리가 잘 모르는 분들이 이제 많이 있습니다. 저는 그분들 중엔 당연히 훌륭한 분이 있을 수가 있고 또 보수 정치의 새로운 제가 비유하자면은 제갈공명 같은 분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에 대해서는 평가를 삼가겠습니다만은 다만 이제 알려진 분들 이제 3분 있는데 기존에 의원을 하셨거나 현직 의원이시거나 했는데 이분들이 국민들에게 저분들이 정말 혁신을 할 거야라는 기대를 불러일으키는 분들은 아니다라는 것은 좀 분명해 보입니다. 오늘 중앙일보라는 신문의 사설을 제가 보고 있는데 심지어는 이런 표현이 등장을 합니다. 그러한 이제 어떤 혁신의 어떤 기대를 불러일으키는 인물들이 아닌 그러한 현역 의원 또는 이제 전직 의원들이 들어가 있는데 거기에 심지어는 강경 일변도에 그러한 심지어는 혁신의 대상으로 지목받는 인물까지 들어가 있는데 어떻게 국민들에게 어떤 혁신의 의지를 보여줄 수가 있겠느냐라는 지적이 있거든요.
이 박성중 의원 두고 하는 얘기입니다. 언론 보도 보면은 네. 심지어 비공개 최고위원회에서는 박성중 의원은 빼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지적까지 내부에서 나왔다는 거잖아요. 그런 우려까지 제기가 됐는데 왜냐하면 지금 인요한 혁신위가 사실은 가장 먼저 해야 되는 어떤 혁신의 방향이라고 하는 거는 지난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결과로도 우리가 볼 수 있듯이 당하고 용산 대통령실하고의 관계 재설정이거든요. 근데 박성중 의원이 지금까지 해온 활동이나 이런 걸 보면은 용산과의 관계 재설정이 아니라 용산의 어떤 방향하고 좀 최대한 맞춰가려는 듯한 그러한 방향이 보였기 때문에 네. 그러한 부분에서 앞으로 이제 혁신위에서 이 박성중 의원이 뭔가 이제 역할을 한다면 혁신위의 어떤 혁신에 방해가 되는 거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될 만하단 말이죠.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서 여전히 우려가 남아 있고 그러한 우려를 앞으로 어떻게 해결해 나가느냐 이것을 앞으로도 계속 지켜볼 필요가 있다. 네, 그러니까, 이런 생각입니다. 네, 조금 정리해 보면 수도권 위기론을 의식해서 여기에 맞는 인사로 박성중 의원이 합류를 했지만 지금 말씀을 들어보면 용산과의 관계 재설정, 바꿔 말하면 용산이나 혹은 당 지도부를 향해서 좀 쓴소리 할 사람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로 들리는데 그런 쓴소리 할 사람이 없다는 좀 비판을 의식한 듯 인유한 위원장이 그거 내가 하겠다라고 얘기하기도 했어요. 네, 그 내부에 이제 혁신위원으로 들어가신 분들 중에서 큰 목소리를 낼 분이 별로 없어 보이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혁신위원회를 구성하게 된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이게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의 참패 때문이거든요. 그러면 그때 이미 국민들께서 이 국민의힘에 쓴소리를 하신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지금 혁신위원회에서 6분의 비정치계 분들이 들어가신 거거든요. 근데 이분들께서 정치의 언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직 익숙하지 않으실 수 있어요. 하지만 본인들이 거기에 들어가실 만큼 충분한 역량을 갖췄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인유한 위원장은 뭐 본인이 쓴소리를 하겠다고 하셨지만 사실은 이 과정에서 지지층 그리고 중도층이 계속적인 의견들이 들어갈 것입니다. 그 쓴소리는 계속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당내에서도 나온 목소리인데 자, 어느 정도 인유한 위원장이 쓴 약을 제조하겠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직언을 할 거라고 기대가 있습니다만 이런 목소리도 있습니다.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대통령께 뭐 예를 들어서 홍범도 장군 흉상 문제에 대해서 재고를 좀 해달라고 요청을 드리시거나 아니면 조금 있으면 우리 그 이태원 참사 1주기 또 시민대회가 열립니다 하셔가지고 좀 유가족분들을 위로해 주시면 어떻겠냐던가 또 야당 대표를 1대1이 아니더라도 뭐 원내 야당 대표를 함께 만나서 뭐 회담 성과를 공유하고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임명에 대해서 좀 협조를 구한다던가 이런 실질적인 대통령과 대통령실의 그 정치적 행보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그런 소리 채찍을 들 수 있을까? 좀 껄끄러운 얘기를 좀 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인데요. 네. 저는 뭐 예단하지 않으려고 하는데 지금까지의 이제 발언이나 이런 거를 놓고 생각을 한다면 아직까지는 그러한 기대를 보여주지는 충족시킬 만한 그러한 모습들을 보여주지는 못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왜냐하면은 처음에 이제 이렇게 발언을 했어요. 인유한 위원장이 김기현 대표가 정말 이제 충격적일 정도의 전권을 이제 부여했다라고 얘기했지만 또 동시에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그런데 그러한 권한의 한계가 어디인지는 이제 모르겠다라고 동시에 얘기를 했고 그리고 얼마 전에 이제 낙동강 이남의 어떤 그러한 이제 좀 사람들은 좀 이제 긴장해야 된다 내려가야 된다라는 취지로 얘기를 했다가 그 다음 날 이제 또 농담도 못하느냐라고 또 걷어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좀 흔들흔들하는 좀 파장이 있을 것 같으면 걷어들이는 듯한 이러한 언동을 했기 때문에 그럼 앞으로 뭔가 대통령실에 뭔가 쓴소리를 좀 가감없이 하기보다는 좀 파장이 일어날 것 같으면 뒷걸음질도 해서 한 발짝 뒤로 가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를 갖게 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여왔단 말이죠. 네. 그래서 제가 알기로 인유한 위원장은 굉장히 자기 줏대가 있고 자기 의견이 있고 또 자기 캐릭터가 확실한 그런 인사로 각인이 돼 있습니다만은 용산 대통령실과의 관계 설정을 어떻게 할 거냐의 문제는 그러한 캐릭터로 해결되는 문제는 전혀 아닌 거거든요. 그렇기 네. 때문에 여전히 기대를 뭐 완전히 버리지는 않고 있습니다만은 지금까지의 모습은 기대를 충족시키지 않았다는 점에서 앞으로는 더 강경하게 좀 나가기를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시험대 하나로 대통령이 지금 이태원 참사 1주기와 관련해서 대통령실은 정치 집회 성격이 있기 때문에 불참하기로 했는데 지금 야당 같은 경우는 참석해야 된다고 하고 있고 유가족들도 대통령 자리 비워두겠다고 하고 있거든요. 네. 이런 얘기를 좀 포함해서 대통령실에 어떤 얘기를 낼 수 있을까요?
네, 29일에 이태원 참사 시민 추모 대회가 개최가 되는데요. 이거는 지금 시민단체와 실질적으로는 민주당이 거의 같이 개최를 하는 것처럼 준비가 되고 있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전체 그 의원들도 다 총동원령이 지금 내려져 있는 상황인데요. 조금 안타까운 건데 예전에 세월호 사건 때도 그랬고 작년에 이태원 참사 때도 그랬고 이게 어떤 사회적인 그 사고에 있어서 정쟁화가 너무 크게 되었다고 저는 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의 이상민 장관에 대한 탄핵 소추가 있었고 거기에 대한 기각이 있어서 이상민 장관이 다시 돌아오지 않았습니까? 이런 과정들이 있었기 때문에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게 어떤 사회적인 사고임에도 불구하고 너무 정치적인 색깔이 있다라고 해서 가는 것이 조금 꺼려지는 것은 사실일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자리에 지금 인유한 혁신위원장이 본인이 개인 자격으로 참석을 하겠다고 밝혔거든요. 이거는 사실 뭐 초대를 받은 것도 아니었을 것이고 본인이 그냥 가겠다고 하는 것은 아니었을 겁니다. 국민 통합의 메시지를 내고 싶은 거겠죠. 인유한 위원장은 본인이 처음에 위원장이 된 이후부터 이 혁신위원회의 첫 번째 행보는 5.18 참배가 될 것이다라는 이야기들도 계속 해왔었는데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인유한 위원장이 그냥 갔다가 오는 것으로 마무리할 것은 아니고 분명히 본인의 목소리를 낼 것이고 이것은 당을 넘어서 용산 대통령실에까지 메시지를 내려고 준비를 할 것 같다. 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대통령실은 행사 참여 말고 다른 방식을 계속 검토하겠다고 했습니다만 민주당은 공동 주최해서 우리가 빠질 테니 참석해라 이렇게 요구하고 있고요. 제가 아쉬운 것은 대통령실이 왜 이렇게 그러한 어떤 민주당이 참석하는 집회다라는 이유만으로 왜 위축되냐는 것입니다. 지금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패배 이후에 어쨌든 대통령도 난 변화하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또 국민들도 대통령실이 좀 변화했으면 좋겠다라고 목소리를 내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변화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인유한 혁신위원장이 주도하는 어떤 혁신위를 여당이 꾸린 거지 않습니까? 그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변화할 것이다라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가장 적기에 해당하는 그러한 어떤 모습이 이런 자리에 가는 겁니다. 대통령이. 이러한 자리에 가면 그 자리에서 민주당 사람들이 100만 명이 있어도 100만 명, 200만 명이 있어도 대통령이 가면 그것은 대통령의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통령이 그 자리에 갔다는 사실이 국민들이 볼 때는 아 이제 대통령이 변화하는구나라는 모습을 인식하게 되는 결정적인 증거가 되는 거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거기 간다고 해서 그게 정치 집회가 되는 것이 아니고 민주당에 유리한 어떤 정치적인 자리가 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오롯이 대통령에 유리한 대통령이 보여주고 싶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러한 자리가 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거기에 안 가니까 대통령이 거기에 가지 않으니까 인유한 혁신위원장이 자기가 개인 자격으로라도 가겠다, 사무총장이랑 가겠다라고 하는 게 저는 이게 황당하다는 겁니다. 이것은 황당한 일이고요. 지금 개인 자격으로 내가 가겠다라고 해서 해결될 일이 아니라 인유한 혁신위원장이 지금이라도 대통령의 마음을 바꿀 수 있는 정도의 그러한 종류의 메시지를 내고 좀 겉으로 드러나지 않더라도 물밑에서라도 그러한 작업을 계속하는 그러한 일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체포동의안 보궐선거를 거치면서 여야가 좀 냉각기를 갖고 있는 상황에서 국감이 열렸고 막바지입니다. 사실상 오늘이 마지막인데 자, 대중에게 최근 충격파가 큰 연예계 마약 사건이 국감장에서도 얘기가 나왔거든요. 관련 얘기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이건 이제 우리들의 경험치인데요. 이제 역대 정권들이 정권이 분리할 때 연예인들의 이런 마약 이것을 터뜨려 가지고 소위 말하는 이제 이슈로 돕는 이 정권의 위기 상황에서 이성균이나 지드래곤 같은 이런 연예인들은 대한민국 대표적인 연예인들 아니겠습니까? 이게 오비일학일까 우연의 일치일까? 그렇게 보기에는 이 정권의 위기와 이 연예인들의 마약 이슈 이 시점에서 이걸 터뜨리는 것이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사회 곳곳에 퍼지고 있는 이 마약 사건 검거가 뭔가를 덮으려 하는 의도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근거나 증거가 있습니까? 이게 어떻게 된 거죠? 정치 중요한데요. 그런데 마약은 정치와는 무관하고 마약은 정치를 모릅니다. 저 정도면 병 같습니다. 아쉽지만 간단하게밖에 못 들을 것 같은데. 예, 안민석 의원이 조금 아까 한 이야기는 정말 음모론이고 저는 이거를 우리가 이 방송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자체가 안민석 의원이 원했던 거다. 이건 사실 거론할 가치도 없다고 생각을 해요. 무슨 지금 정권에 위기가 있기 때문에 마약 사건으로 덮으려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어떻게 보면은 지금 윤석열 정권은 작년 대선 이후로
계속 위기입니다. 계속적으로 지지율이 완전히 반등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이러한 지금 국감 시즌에 뭐 스타 의원이 나오지 않아서 그런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러한 국민들의 정말 현혹하는 이런 발언들을 하는 것이 저는 국민들로 하여금 정말 정치 혐오를 일으키는 이런 발언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과거의 모든 정보를 이제 권력이 독점하던 그러한 군부 독재 시절에 뭐 이런 의혹을 제기했다라고 하면 그러한 것들도 한 번쯤 이제 생각해 볼 만한 얘기일 수 있겠지만 지금 그런 시대도 아니고요. 막 이런 논리로 하면은 그러면은 연예인이 마약을 했을 경우에는 그러면은 뭐 보도를 하지 말아야 되는 건가요? 수사를 하지 말아야 되는 건가요? 어떤 위기 상황에 터뜨려야 되기 때문에 그 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오히려 지금 다수 의석을 가진 민주당 의원이 이렇게 책임 있는 의원이 그것도 좀 초선 의원도 아니고 뭐 초선 의원이라고 이렇게 얘기도 되는 거 아닙니다만 상당히 무게감 있는 의원이 자꾸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것은 국민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일이고요. 국민들이 신뢰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하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우리 사회가 마약에 의해서 이렇게 병들어가고 있는데 그러한 병들어가고 있는 것들을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책임 있게 얘기를 하는 것이 훨씬 더 필요한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앞서 두 분이 마이크 차실 때 제가 가장 국감다운 국감 장면 여쭤보겠습니다 했는데 두 분 다 사전에 없었다고 하셨거든요. 네, 이 답변까지 확인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강전의 변호사, 김민아 시사평론가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159명이 서울 이태원 한복판에서 목숨을 잃은 지 어느덧 1년이 흘렀습니다. 가족을 떠나보낸 사람들은 그 1년 사이에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었을까요? YTN은 이태원 참사 100일 때 만났던 유족을 다시 만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강민경 기자가 전합니다. 100일을 맞아 YTN이 희생자 유족 한 분 한 분을 만나서 어렵게 그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이들은 참사 이후 자신들의 일상이 완전히 무너져 내렸다고 입을 모읍니다. 동생이 없는 저의 삶은 뭔가 TV가 딱 꺼진 것처럼 10월 29일에 딱 멈춘 것 같아요. 이태원 참사가 일어나고 꼭 100일이 됐을 때 YTN이 만난 유가족들은 심각한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세상에 저 혼자만 남겨진 기분이었거든요. 유족들이 바란 건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 그리고 무분별한 2차 가해 자제였습니다. 물리적으로 처리했으면 저희가 여기 와서 부장소 왜 차립니까? 참사 후 1년이 지난 지금 유가족들의 바람은 이루어졌을까? YTN은 참사 100일 당시 인터뷰했던 유가족들을 다시 만났습니다. 고 이민아 씨의 아버지 이종관 씨. 풀리지 않는 의문을 품고 일주일에 사나흘씩 서울시청 분향소를 지킵니다. 지금까지 1년이 다 돼도 유가족 상대로 브리핑 한 번 없다는 게 저희는 참 답답합니다. 진상규명이 다 됐다고 생각해서는 오히려 특별법을 받아들여서 큰딸을 먼저 보낸 어머니에게 가끔 들려오는 차가운 말은 매번 비수가 돼 가슴을 후벼 팝니다. 얘네들 뭐 마약하다가 옷 벗고 이렇게 하다가 죽었다며 막 이런 식으로다가 얘기할 때 그럴 때는 막 진짜 막 너무 분해서 손이 막 다 떨릴 정도로다가. 김유진 씨는 동생을 잃은 뒤 아직 일터로 돌아가지 못했습니다. 몸은 일상으로 돌아가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마음은 좀처럼 그렇게 되지 않는 것 같아요. 시간이 흐를수록 동생이 떠난 자리가 더 크게 느껴지기도 하고 그때는 동생이 없다는 걸 받아들이지 못했었는데 이제 진짜 동생이 없구나를 받아들인 것 같아서 그래서 사남매에서 졸지에 삼남매가 되며 삶의 의미를 잃은 언니도 있습니다. 제가 살아온 모든 삶을 부정당하는 느낌이고 앞으로의 삶도 이럴 거라고 생각이 드니까 책임질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이야기를 들어주기만 했어도 일상 회복이 이렇게 더뎌지진 않았을 겁니다. 가장 크게 바라는 건 대화예요. 다른 걸
하기 전에 일단 대화라도 먼저 해보고. 그러나 정부는 여전히 대답이 없고 책임자들은 처벌을 회피하려 변명만 늘어놓습니다. 유가족들은 얼음물에 가라앉는 기분으로 하루하루 지쳐갑니다. 그러니까 일반 시민분들이 하는 2차 가해가 아니라 그런 고위 당직자들이 하는 무책임한 그런 말들이 저희를 더 힘들게 하는 것 같고요. 가장 두려운 건 무관심과 잊히는 겁니다. 그래서 유가족들은 이태원이 어두운 이미지로 남는 걸 원하지 않습니다. 이태원이라는 장소와 할로윈이라는 날이 금기시되는 것으로 안 느껴졌으면 좋겠어요. 추모는 추모대로 해도 되고 또 죄책감을 안 가지시고 안전하게 잘 지내면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참사와 함께 멈춰버린 시계를 다시 작동시킬 수 있는 건 결국 사람의 온기입니다. 분향소에 가서도 이제 언니들 이제 보고 이제 그 우리 유가족들 이제 하고 만나면서 이제 많이 지금 좋아지는 상황이고 있어요, 지금. 언젠가는 10월 29일이 돼도 웃으면서 고인을 추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지금은 임시 공간이지만 언젠가는 공식적인 자리가 생기면 거기서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그래도 마음 편하게 아이들 이야기를 할 수 있는. YTN 강민경입니다. 네, 그런가 하면 이태원 참사 희생자 유가족이 조의금 전액을 고인이 다녔던 초등학교와 중학교, 고등학교에 전액 기부하기로 했습니다. 유족은 평소 남을 배려하던 고인의 뜻에 따라 기부금이 어려운 학생들의 발전을 위해 쓰이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저희 아들은 정말 착실하게 살았습니다. 늘 부족한 데 찾아다니고 남을 배려하면서 이런 친구 만나러 갔다 올게 하고시 마지막이었습니다. 그게 정말 대한민국에서 이러한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되겠죠. 저희 아픈 마음 좀 조금이나마 이렇게 쓰다듬고 어루만져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도 마음 추스리며 열심히 살겠습니다. 오는 31일 헬로윈 데이를 전후해 명동을 찾는 방문객의 순간 최대 인원이 3만 명에 이를 것으로 보여 서울 중구 등 관계기관이 대비에 나섰습니다. 서울 중구는 인파사고 예방단을 조직해 상황실 운영과 CCTV 관제를, 남대문 경찰서는 질서 유지를, 중부소방서와 보건소는 응급구호를 각각 담당하기로 했습니다. 또 27일부터 다음 달 1일까지 닷새간 오후 6시부터 다음 날 새벽 3시까지 중구청, 남대문 경찰서, 중부소방서에서 매일 27명씩 총 135명의 안전요원을 투입합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태원 참사 1주기를 이틀 앞두고 참사의 아픔과 슬픔을 극복하는 길은 다신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오 시장은 오늘 12구 참사 1주기를 맞아 시민 여러분께 드리는 글이란 입장문에서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서울시장으로서 다시 한번 참사의 슬픔과 무거운 책임을 가슴에 새기고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또 어제 참사의 아픔을 기억하기 위한 이태원 현장 추모시설이 설치가 됐고 희생자를 애도할 수 있는 연구시설에 대한 지혜도 모으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제주 해상에서 어선이 전복돼 선원 7명이 해경에 구조됐지만 한 명은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습니다. 오늘 낮 2시 반쯤 제주항 북쪽 22km 해상에서 선원 8명이 타고 있던 목포 선적 24톤급 어선 A호가 뒤집혔다며 여객선이 해경에 신고했습니다. 선장 A씨는 조타실에서 심정지 상태로 발견돼 구조 중이고 7명은 해경 헬기에 구조돼 저체온증과 어깨 부상 등으로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고 있습니다. 해경은 구조 선원들을 상대로 사고 원인 등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국민연금 개혁안을 준비해온 정부가 오늘 최종 정부안을 내놨습니다. 보험료율을 올리되 세대별로 차등 적용하자고 제안했지만 구체적인 수치는 제시하지 않았는데요. 그동안 논의된 내용을 단순 취합하는 데 그쳐 무책임하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혜은 기자입니다.
보건복지부가 1년 넘도록 고민한 끝에 내놓은 개혁안에는 구체적인 대안 없이 방향성만 담겼습니다. 우선 가장 관심인 보험료율, 즉 가입자가 내는 돈은 올리는 게 불가피하다면서도 구체적인 인상폭은 공론화가 필요하다며 발을 뺐습니다. 그러면서 세대별로 형평성을 고려해 보험료율 인상 속도를 달리하자고 제안했습니다. 나이가 많을수록 인상폭이 크고 젊은 세대일수록 더 적게 하자는 건데 역시 구체적인 수치는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가입자가 받는 돈을 의미하는 소득대체율을 인상할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다양한 만큼 공론화 과정을 거쳐야 한다며 역시 피해갔습니다. 앞서 정부 산하 전문위원회인 재정계산위원회는 현재 9%인 보험료율을 12%, 15%, 18%로 올리는 세 가지 안과 현재 40%인 소득대체율을 45%, 50%로 올렸을 때를 가정한 24가지 시나리오를 제시했습니다. 정부는 이 24개 시나리오와 국민 의견을 단순히 백화점식으로 나열하는 역할만 자처했습니다. 전문가, 경영계와 노동계, 세대별 의견이 다양한 만큼 특정안을 제시하기보다 공론화 과정을 통해 폭넓은 논의가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하지만 뚜렷한 정부안 없이 제대로 된 논의가 가능하겠느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가 그냥 뭉뚱그려서 국민들의 큰 반발이나 민심만 걱정해가지고 이렇게 제출하고 나면 사실은 공론화에 대한 논의들도 헛바퀴를 돌 수밖에 없지 않나 이런 판단이 훨씬 큽니다. 국민연금 정부개혁안은 곧 국회에 제출돼 이제 국민연금 특위에서 본격적으로 논의하게 됩니다. 정부는 연금 특위 논의 과정에서 정부의 방향성을 충분히 설명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연금 개혁이라는 큰 과제를 국회로 떠넘겼다는 비판은 피하지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혜은입니다. 편의점에서 일하는 30대 여성을 폭행한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폭행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A씨는 지난 23일 저녁 7시 반쯤 인천 심곡동에 있는 편의점에서 30대 여성 직원을 갑자기 폭행한 혐의를 받습니다. 피해자는 머리 등을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지만 생명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A씨는 피해자와 일면식도 없는 사이지만 동창생으로 착각했다며 환청이 들려 범행했다는 취지로 경찰 조사에서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A씨는 술이나 마약에 취한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자신이 담임을 맡은 학급 제자들을 강제추행한 30대 초등학교 교사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오늘 오후 결정됩니다. 피해 학생 측은 담임 교사가 뮤직비디오로 유인했다고 주장했는데 영장 심사에 출석한 교사는 죄송하다는 말을 남겼습니다. 안동준 기자입니다. 초등학생들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학교에서 긴급 체포된 30대 교사 A씨. 검은 모자를 눌러 쓴 채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받기 위해 경찰 손에 이끌려 법원에 출석했습니다. 강제 추행 혐의 인정하십니까? 왜 그랬나요? 전 학급이다. A씨는 초등학교 여학생들의 신체를 만지는 등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습니다. 지금까지 파악된 피해자는 모두 8명으로 모두 A씨가 담임으로 있는 학급 학생들이었습니다. 피해자 측은 A씨가 뮤직비디오를 보여주겠다며 학생들을 유인했고 주로 방과 후나 체육 시간에 다른 학생들의 눈을 피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습니다. 2년 전 해당 학교에 발령받은 A씨는 지난해에도 다른 학급에서 담임을 지냈습니다. A씨는 범행 사실을 대부분 인정한 가운데 이전에도 다른 학생들을 추행한 적 있느냐는 질문에는 답을 피했습니다. 우리나 학교에서도 또 범행한 사실이 있습니까? 죄송합니다. 그러나 경기도교육청은 피해자들이 어린 학생이라 피해 사실을 쉽게 털어놓기 어려울 수 있다고 보고 A씨가 지난해와 올해 담임을 맡았던 학급 학생을 상대로 전수조사에 나섰습니다. 경찰은 피해를 입은 학생이 더 있는지 등을 조사한 뒤 A씨를 검찰에 넘길 방침입니다. YTN 안동준입니다.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배우 이선균 씨가 이르면 다음 주 경찰 조사를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씨의 변호인 측은 오늘 기준으로 마약 투약 혐의 수사와 관련해 조사 일정이 잡힌 건 없다면서 다음 주 소환을 예상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수사기관에서 연락이 오면 언제든 성실하게 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가수 지드래곤이 마약을 투약한 사실이 없다며 자신을 둘러싼 의혹을 정면 부인했습니다. 지드래곤은 법률 대리인을 통해 입장문을 내고 자신은 최근 언론에 공개된 마약류 관리 법률 위반에 관한 보도 내용과 무관하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다만 많은 분이 우려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다며 수사기관의 조사에는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성실히 임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인천경찰청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지드래곤을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 씨가 결혼할 예정이었던 전청조 씨에 대해 더 연락하지 않기를 바란다는 취지로 경찰에 진술했습니다. 경기 성남중원경찰서는 남 씨로부터 너무 힘들다, 전 씨가 더는 이런 식으로 찾아와 연락하지 않았으면 한다는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전 씨에게 남 씨 주변 100m 이내에 접근하거나 전화와 메시지 등을 이용해 접근하지 못하게 하는 긴급 응급 조치를 내렸고 남 씨에게는 스마트워치를 지급했습니다. 방탄소년단 B의 자택에 여러 차례 찾아가 스토킹한 2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오늘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 A씨를 입건해 조사 중입니다. A씨는 어제 저녁 6시 30분쯤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 있는 B의 집을 찾아가 계속 접근하려 한 혐의를 받습니다. 네, 물가도 높고 금리도 높지만 미국이 활발한 내수 소비에 힘입어 지난 3분기 다시 4.9% 깜짝 성장을 기록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미 연방준비제도가 금리를 높은 수준으로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습니다. 김선희 기자입니다. 지속적인 고금리 속에서도 미국 경제 성장률이 큰 폭으로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3분기 국내 총생산 증가율이 4.9%로 전문가 기대를 웃도는 깜짝 성장입니다. 지난 2분기와 비교해 2배 이상 올랐고 코로나 기저효과로 7% 성장을 보였던 2021년 4분기 이후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물가가 많이 오르고 금리도 높았지만 여름 휴가철에 소비가 많이 늘어난 덕분입니다. I'm heading to Rome, Italy for a family trip over Memorial Day, which was planned for 2 years ago during COVID, and we're finally getting out there. 전문가들은 팬데믹으로 3년간 못 해왔던 여행과 문화 소비가 늘어나며 개인 지출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월가에서는 인기 팝스타 테일러 스위프트와 비욘세의 순회 공연, 영화 바비와 오펜하이머 열풍 등이 소비를 끌어올렸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연말과 내년 상반기에는 미국의 성장세가 둔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물가 상승률이 여전히 높게 유지되는 데다 고금리가 오랫동안 계속되면 소비가 줄어들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이어 하마스와 이스라엘의 충돌로 중동 지역 변수까지 생겨 물가 상승을 끌어올릴 가능성도 있습니다. Geopolitical tensions are highly elevated and pose important risks to global economic activity. The Fed is to monitor these developments for their economic implications, which remain highly uncertain. 미 언론들은 다음 달 통화정책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동결할 거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고금리 속에서도 미국 경제가 여전히 탄탄한 성장세를 보이며 미국의 고금리 정책이 장기화할 것이란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YTN 김선희입니다. 지난달 은행권의 대출금리가 석 달 만에 다시 오름세로 돌아섰습니다. 한국은행이 오늘 발표한 금융기관 가중평균 금리 통계를 보면 지난달 예금은행의 전체 대출 평균 금리가 연 5.17%였습니다. 직전 달보다 0.07%포인트 늘어난 것으로 지난해 7월부터 내림세였던 대출금리가 3개월 만에 상승 전환했습니다. 한국은행은 은행채를 포함해 주요 지표 금리 상승으로 중소기업 대출금리가 오른 영향이 컸다고 분석했습니다. 소바이러스성 질병인 럼피스킨병이 국내에 첫 발생한 지 8일째, 오늘 하루 4건이 추가 발생했습니다. 럼피스킨병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오늘 오후 2시 기준으로 경기도 파주와 충남 논산 아산에 있는 젖소와 한우 농장에서 확진 판정이 나왔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새로 추가된 농장 모두 지금까지 럼피스킨병이 발생하지 않았던 지역입니다. 이로써 럼피스킨병 확진 농가는 지금까지 모두 51곳으로 증가했습니다.
날씨도 알아보겠습니다. 찬바람 불면서 올가을 첫 초미세먼지가 대부분 해소됐습니다. 주말에는 전국이 쾌청해 가을 나들이하기 좋다고 하는데요. 특히 내륙 단풍이 대부분 절정기로 접어들 전망이라고 합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주말 날씨와 단풍 현황 알아보겠습니다. 정혜윤 기자. 네, 정혜윤입니다. 네, 미세먼지의 계절이 시작이 됐는데 올가을 첫 초미세먼지는 다행히도 오래가지 않았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중국발 스모그의 대기 정체가 겹치면서 어제부터 오늘 아침까지 올가을 첫 초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렸습니다. 하지만 낮부터 북쪽 상공에서 차고 청정한 공기가 유입되면서 대부분 지역의 초미세먼지 농도가 평소 수준을 회복했습니다. 현재 전국의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는 세제곱미터당 15마이크로그램으로 좋음 수준입니다. 주말과 휴일까지는 대기질이 악화하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다음 주 초반쯤 중국발 스모그와 대기 정체로 다시 초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질 가능성이 있어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네, 그리고 주말에는 가을 나들이하기 좋은 날씨라고 하던데 내륙 단풍도 절정인 산이 늘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내륙의 산들도 단풍이 점차 절정기에 들고 있습니다. 현재 전국으로 첫 단풍이 확산한 가운데 강원도에 이어서 덕유산과 지리산, 한라산에서 산의 80% 이상이 단풍으로 물드는 절정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주말과 휴일에는 서울 등 수도권의 산들과 한라산도 점차 단풍 절정기에 접어들겠고요. 단풍이 다소 늦게 시작하고 있는 내장산도 주말 이후 산의 20%가 단풍으로 물드는 첫 단풍이 되겠습니다. 이후 다음 주 후반쯤에는 빠르게 절정기로 접어들면서 아기 단풍 등 화려한 단풍 모습을 뽐낼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문화생활각부에서 YTN 정혜윤입니다. 네, 지난해 10월 서울 이태원 좁은 골목에 헬로윈 축제를 즐기려는 인파가 몰리면서 안타깝게도 많은 젊은이가 목숨을 잃었습니다. 모레면 참사가 발생한 지도 이제 꼭 1년 되는 날입니다. 네, 당시 거센 비판이 일었던 인파 관리 대책은 1년이 지난 지금 얼마나 개선됐을까요? 전문가와 한번 꼼꼼히 짚어보겠습니다. 김동준 화재공학연구소장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마침 딱 1년 전에 소장님과 함께 사실 그땐 개념이 생소했거든요. 군중 밀집도란 개념을 가지고 인터뷰를 했었고 그때 말씀하셨을 때 개방된 공간이기 때문에 안전 피난 매뉴얼이 없었을 거라고 하셨습니다. 그때 이후 1년이 지났습니다. 그때보다 여러 자료도 쌓였고 어떤 관련 내용들이 좀 드러났는데 지금 시점에서 당시 참사의 가장 큰 원인 어떻게 좀 꼽고 계십니까? 네, 사실은 우리가 건강한 몸이라고 한다면 육체적 건강도 있고 정신적 건강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육체적 건강이라는 부분은 시설적 부분의 미비점이라는 것으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빠른 시간 내에 우리가 대응을 해야 돼 불구하고 대응하지 못했던 뭐 경찰, 소방 이런 부분이 있을 것 같고요. 지자체. 두 번째는 우리가 개방된 공간이다 해서 안전하다는 이런 인식, 불안감. 그러니까 결국은 안전 불감증이겠죠. 이런 것 때문에 두 가지가 합쳐서 결국은 사고가 발생될 거라 보여지는데요. 뭐 압사 사고를 한다는 결국 우리가 뭐 어떤 큰 무게에 의해서 눌리는 것만 생각했지 뭐 우리가 공간에서 개방 공간에서 그렇게 압사 사고가 일어날 것이라고 상상도 못했죠. 왜냐하면 우리가 지하철이라든지 우리가 좁은 골목을 잘 다녔기 때문에 그런 걸 상상 못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불거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1년이 지나고 유가족 그리고 생존자분들은 그저 안전한 사회에서 일상을 보내고 싶다, 살고 싶다 이렇게 소박한 바람을 또 밝히시기도 했습니다. 소장님 보시기에 1년 전과 지금 어떤 것들이 가장 많이 바뀌었다고 보십니까? 일단은 우리가 시민들이 생각하고 있는 안전에 대한 민감도 부분은 좀 더 향상되었고요. 또 지자체라든지 또 경찰, 소방에서도 적극적으로 이제 대응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사실은 우리가 뭐 개방된 공간의 피난 매뉴얼이라든지 안전 매뉴얼은 구축이 안 돼 있지만 지금은
완벽하게 구축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까 대응의 주체 부분 말씀하셨고 그리고 안전 불감증 말씀하셨는데 하나하나 좀 소장님께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자, 참사 이후 나온 좀 구체적인 개선 책 가운데 하나가 서울시 같은 경우는 이제 AI 인파 감지 시스템 이런 걸 도입을 했고 또 지능형 CCTV로 위험 징후를 사전에 파악해서 이런 결과를 전송하고 인력을 투입해서 사고를 막겠다 이런 구상인데 이런 대책들은 어떻게 좀 평가하고 계십니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그 건강한 몸이라는 것은 육체적 건강과 정신 건강을 나눌 수 있는데 네. 육체적인 부분, 하드적 웨어라는 부분은 이런 부분이거든요. 결국은 시스템을 통해서 우리가 일정 부분은 대응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정 부분 시간 단축할 수 있는 부분이 이런 부분이고 그러나 좀 다소 아쉬운 점은 네. 정신적 부분이죠. 그러니까 훈련이라든지 또 인식 변화라든지 불감증 변화 이런 부분은 좀 다소 미흡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네. 시설적 부분은 반드시 도움이 될 것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이를테면 어떤 것들이죠? 지금 제가 조금 전 든 예로는 CCTV를 활용하는 경우 또 지하철 무정차라든지 여러 가지 방안들이 나오고 있는데 좀 어떤 점들이 좀 잘 된 방안이고 또 아쉬운 점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신속한 신고 전달을 통해서 반복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112에 신고가 접속이 되면 예전에는 이게 긴가민가에서 출동 안 할 수도 있었는데 오작동인가? 그런데 이제는 그렇지 않고요. 반복 적용이 되면 이건 반대 출동하게끔 되는 119 시스템이 구축돼 있고요. 두 번째는 AI 기반, 인공지능 기반해가지고 사람 인파 숫자에 따라서 바로 정보가 들어오는 그래서 대응적 차원에서는 빨리 대응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러나 단점은 그 인식도 변화에 대해서는 사실은 소프트적 부분은 아직은 미단계적 부분이고 또 가장 큰 문제점 중에 하나가 협업 시스템입니다. 그러니까 개인도 물론 중요하지만 네. 소방청, 경찰청, 지자체 그리고 민간 단체까지 또 군까지 협업된 이런 시스템을 구축이 돼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조금 미흡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정부 차원에서 연내 시행 목표로 하고 있는 인파 관리 시스템 보면 그러니까 기지국 접속 정보랑 지역 정보, 공간 정보 이용해서 만약에 사람들이 많이 인파가 몰리게 되면 이걸 지자체 주도권 잡고 경찰, 소방 유기적으로 대응한다고 하는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효과를 어떻게 보십니까? 그것도 조금 물론 도움은 되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재난 사태가 땅 터지면 긴급 구조 통제단이 가동이 됩니다. 가동이 되는 순간 누가 주도권을 잡냐면 소방이 긴급 통제단의 단장이 되고 지자체와 경찰은 도와주는 긴급 구조 지원기관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결국은 소방이 주도권을 잡는 부분인데 지자체가 잡는다면 이런 부분이 유기적으로 대응적 측면에서 좀 늦어질 수가 있다는 측면도 존재합니다. 네, 그래서 참사 당시 가장 논란됐던 것 중에 하나가 주최자가 없는 축제였던 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관계 당국의 해명도 인파 관리가 어렵다고 이제 해명이 나온 건데 주최자가 없는 축제에 대한 관리 책임을 강화하는 재난안전법 개정안 여전히 통과를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국회 차원에서 어떤 점을 좀 뒷받침해야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 법 자체가 사실 많은 계류 중에 있더라고요. 네. 있는데 제가 볼 때는 그 중에서도 반드시 간단한 부분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금방 제가 말씀드렸듯이 시설적 측면적 부분은 간단히 바꿀 수 있는 부분이고 또 예를 들어서 이런 것도 있습니다. 계류 중에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응급 조치는 기초 자치 단체장만 하도록 돼 있습니다. 지금 현행 법은. 근데 서울시 같은 경우는 서울시는 강력 단체장이기 때문에 빠른 시간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강력 단체장에도 부여하는 게 맞다라고 보여지거든요. 이런 게 지금 계류 중에 있는 것이고 이건 빠른 시일에 바꾸시면 좋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서울시 조례는 이미 그 강력 단체장이 하도록 지금 조례는 개정이 된 상태인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아직 개정이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예, 그 이태원 참사 이후에 오송 지하철도 참사도 그렇고 과천 방음터널 화재도 그렇고 이게 적절하게 신속한 대응을 못해서 일어났던 그 안타까운 사고들이 있었거든요. 앞서도 그 유기적인 체계가 좀 필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경찰, 소방의 어떤 상황 공유 시스템은 어떻게 좀 개선이 됐다고 보십니까? 지금 일정 부분 개선이 되었고요. 또 촘촘하게 지금은 또 구축돼 있고 실제 훈련도 지금 진행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좀 다소 또 아쉬운 점은 뭐냐면 대규모 사태 같은 1,000명 넘는 경우는 이제 우리가 충분히 그 재난 및 안전 기본법상의 대책이 이루어지는데 소규모 사고 같은 경우는 이게 주체도 좀 애매하고 지금 사태가 가을이다 보니까 많은 축사가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예를 들면 제 약자들이 소규모다, 100명이다. 이거 위험하지 않는 건 아니거든요. 이러한 데에 또 공백이 또 발생될 수 있는 부분도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소규모 사고는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 이런 부분 존재합니다. 문제는. 네. 자, 이태원 참사 때도 많이 나왔던 얘기지만 보행 질서 확립도 하나의 축인데 해외 사례를 들어서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물론 이제 나라별로 문화 사회가 좀 다르기 때문에 꼭 적용이 같다고 볼 수는 없겠습니다만 일본 신주구역 같은 경우는 세계에서 가장 이용객이 많아서 기네스북에도 오를 정도인데 그동안 또 사고가 없었다고 또 알려진 곳이기도 해요. 예. 신주쿠는 뭐 지금도 우리가 지금 할로윈 축제를 하고 있지만 신주쿠는
안전에 대한 양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신주구 구청장께서는 할로윈 축제를 오려면 오지 말아라 이렇게 지금은 얘기하고 있듯이 네. 강력하게 지금 추구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좌측 통행, 일본은 좌측 통행을 우선적으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DJ 폴리스에서 폴리스 경찰들이 이제 방송을 통해서 인파를 좀 더 쉽게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도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이것도 상당히 중요한데 우리나라는 이태원 사태 때 15개 국의 사람이 사망이 되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도 있었지만 뭐 베트남뿐만 여러 나라 국 15개국이 사망이 되었는데 네. 일본의 신주쿠에서는 적어도 3개의 외국어를 안내 방송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알아듣기 쉽도록 짧게 45단어 이내로 반복적으로 시행을 하고 있어서 좀 더 피난이 어떤 사태 발생되었을 때 빠르게 피난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시스템을 지금 구축하고 있다라고 보였습니다. 다른 나라 그 선진국 인파 관리 대책도 좀 눈여겨보시는 게 있을까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1년 전부터 미리 준비한다고 하고 참는 거리도 만든다고 하던데. 미국은 보면 사실은 미국은 그 피마라는 것이 1979년 지미 카터 행정 명령에 따라 피마라는 게 만들어졌거든요. 연방기금관리청이 되는데 그게 지금까지 지속되고 있습니다. 정권이 바뀐다 해서 이 피마라는 것이 바뀌지 않고 2001년 9.11 테러 때문에 DHS가 나왔고 그리고 이제 2005년도에 그 허리케인 카트리나 때문에 피마가 좀 위축되었는데 더욱더 강화시켜서 지금 피마가 지금 구축된 상태입니다. 결국은 우리나라는 뭐냐면 정권이 바뀌거나 하게 되면 소방방재청, 또 소방청, 행안부, 국민안전처 이게 다 바뀌어졌단 말이죠. 그럼 이게 구축된 시스템이라든지 또 거기 인원이라든지 다시 교육이 진행돼야 되기 때문에 이런 아쉬운 점도 있습니다. 근데 재난에 대해서는 변함없이 정권 바뀌는 변화 없이 민주당이든 공화당이든 계속 밀어붙이고 있는 것이 미국의 정책 스타일이 됩니다. 두 번째, 그 일본 같은 경우는 호구현 앞선 사고 이후로 인해서 결국은 개념 자체가 경비 개념 자체가 좀 변동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경비라는 것은 우리가 상주 경비가 있고 교통 유도 경비가 있는데 우리나라는 아직 그 경비라는 개념이 도입이 안 됐습니다만 혼잡 경비. 그러니까 다수인이 모인 경우에는 혼잡 경비라는 개념이 도입되어서 민간 단체, 경비 단체에 맡겨서 민간 단체가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그동안은 경비 자체는 경찰에만 국한되었고 예전에는 의무 경찰에 국한되었기 때문에 효율적 수행이 어렵습니다. 근데 일본은 경비 자체를 혼잡 경비를 해서 민간 단체가 위탁을 줌으로써 민간 단체가 효율적 수행을 하고 있고 또 민간과 군과 경찰과 또 이런 지자체가 협업을 해서 잘 수행하고 있다고 보였습니다. 네, 앞서 소장님께서 서두의 안전 민감도는 좀 올라갔다, 높아졌다 말씀하셨는데 여전히 지금 주최자가 있는 행사 같은 경우도 밀집했을 때 안심할 수 없는 또 현장이셨습니다. 최근 있었던 아덱스 행사에서도 이렇게 분산 조치라든지 통제 방향 이런 게 안 되면서 좀 사고 우려가 제기됐고 앞으로도 뭐 콘서트, 공연, 여전히 주최 측에 있는 행사도 사람이 몰렸다면 좀 겁부터 나는 게 사실인데 지금 헬로윈 대비 앞두고도 뭐 아까 명동도 순간 인파가 3만 명 예상되기 때문에 사고 예방단도 가동하고 있다. 여러 가지 좀 얘기 나오고 있는데 여전히 좀 안 되고 있는 측면이 있다면 어떤 걸까요? 우리가 재난 관리라고 한다면 예방, 대비, 대응, 복구가 됩니다. 네. 측면적으로 예방 단계에서 해야 될 일이 있을 거고 대비 단계 해야 될 일이 있을 거고 대응, 복구 등 일이 있을 건데 그 단계별로 대응을 잘 잡아야 되겠고요. 두 번째는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시민과 또 지역 단체와 또 민간 단체가 존재합니다. 우리도 민간 단체가 많이 있습니다. 뭐 해병대 종로회부터 시작해서 어마무지하게 많이 있는데 이런 단체와 협업을 해가지고 안전한 활동을 할 수 있는 이런 걸 마련하면 좀 더 효율적인 대처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이제 또 헬로윈 주간이고 또 주말이면은 많은 분들이 또 거리로 나오실 텐데 마지막으로 축제 즐기려는 시민분들께도 가장 당부하고 싶은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이제 이태원 사태라 해서 이제 이태원은 좀 가지 말자, 뭐 이제 다른 데로 가자 이런 말도 지금 나오고 있거든. 풍선 효과라 해서 이쪽이 꺼지면 다른 쪽이 또 증가되고 이런 효과도 존재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반드시 자기가 나가야 될 공간은 확보해 주면서 생각하면 나가야 되는 거고요. 안전에 대해서는 타협하지 말자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자체든 시민이든 민간단체든 안전에는 타협하지 말고 좀 더 가행이 있더라도 그것을 묵묵히 수행할 수 있는 그런 지자체라든지 시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방이 가능했던 사고였기 때문에 더 그 충격이 큰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이라도 좀 막을 수 있는 게 때문에 최대한 막아야 되겠습니다. 네, 김동준 소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스라엘군이 이틀 연속 가자 지구에 대한 야간 지상 작전을 벌였습니다. 이스라엘군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현지 시간 26일 밤 공군 전투기와 무인 드론의 지원을 받은 지상군이 가자 중심부에서 추가적인 표적 공습을 단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스라엘군은 이번 작전에서 슈자이아 지역과 가자 지구 전역에 있는 하마스 테러 조직의 표적 수십 곳을 타격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이스라엘군은 앞으로 수일 동안 가자 지구에 탱크와 보병 등을 동원한 제한적 지상 기습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스라엘군은 지난 7일 발생한 하마스의 기습 작전을 주도한 하마스 정보당국의 2인자를 제거했다고 밝혔습니다. 미 CNN 방송에 따르면 이스라엘군은 현지 시간 26일 정보기관 신베트와 공동으로 내놓은 성명에서 군과 신베트의 정보를 기초로 전투기를 동원해 하마스 정보국 부국장인 샤디 바루드를 살해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스라엘군은 바루드가 머물던 건물을 포함해 가자 지구 내 건물 2동에 대한 폭격 장면도 함께 공개했습니다. 하마스 섬멸을 위한 지상군 투입이 임박했지만 이스라엘의 고민이 만만치 않아 보입니다. 헤즈볼라는 물론 이란까지 노골적으로 참전 의사를 밝히는 가운데 가자 지구의 인도적 위기에 대한 국제사회 여론도 악화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상순 기자입니다. 가자 지구의 한 병원 하늘 위로 이스라엘의 전투기가 종횡무진 날아다닙니다. 사람들은 체념한 듯 하늘만 올려다봅니다. 이스라엘의 레바논 국경에선 이스라엘군 탱크 부대가 막바지 지상전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צריכים לרסק את החמאס כדי שאנשים יהיה להם את הביטחון לחזור, אבל בשלב הסופי אנחנו נוכל גם לבנות ולהרחיב ולעשות את החבל הזה מאוד פורח ובטוח. 하지만 중동 전쟁으로의 확전 가능성에 대한 우려는 더 커지고 있습니다. 하마스는 당장 레바논의 헤즈볼라에게 더욱 강력한 개입을 요구했습니다. I think this is a duty of all Muslims and Arab in this region to support our people. We want to fight against the occupation, the Lebanese front, in the Jordanian front, in the whole Arabic front, everywhere. 이스라엘의 앙숙 이란은 이스라엘 지상군이 전멸할 거라면서 전면 개입까지 시사했습니다. اگر خودشان پا بگذارند در همون جا دفن خواهند شد. راه دیگری وجود ندارد. تصور می‌کنند می‌توانند شکست را با جنایت جبران کنند. 20일 넘게 전면 봉쇄된 가자 지구가 인도적 위기에 봉착하면서 국제사회의 여론도 악화하고 있습니다. 물과 식량은 간간히 반입되지만 연료 공급은 완전히 끊겨 병원과 유엔 활동까지 중단 위기입니다. Fuel, which is desperately needed to run backup generators, remains banned. As a result, the UN Relief and Works Agency, UNRWA, has almost exhausted its fuel reserves and began significantly reducing its operations. 하마스에 붙잡힌 인질 220여 명의 안전도 문제입니다. 우려대로 하마스는 인질을 협상 카드로 내놨습니다. Hamas is ready to release civilian prisoners. On the other hand, the world should support the release of 6,000 Palestinians held in Israeli prisons. 대통령 선거를 앞둔 미국이 지상군 투입에 사실상 부정적인 것도 이스라엘을 주저하게 하고 있습니다. YTN 이상순입니다.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자신들이 붙잡은 이스라엘인 인질 50명이 숨졌다고 주장했습니다. 하마스의 무장조직인 알카삼 여단의 아부 오베이다 대변인은 현지 시간 26일 텔레그램을 통해 알카삼 여단은 시온주의자의 폭격과 학살로 가자 지구에서 숨진 시온주의자 죄수가 50명에 이른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오베이다는 더 이상의 언급은 하지 않았고 주장을 뒷받칠 만한 증거도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미군이 이란 혁명수비대와 연계된 시리아 동부내 시설 2곳에 대해 자국군 공격에 대한 보복 차원으로 공습을 가했습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현지 시간 27일 미 국방부는 조 바이든 대통령의 명령에 따라 미군이 이란 혁명수비대와 이들의 지원을 받는 무장 세력이 사용하는 탄약고와 무기 저장고를 타격했다고 전했습니다. 이날 오전 4시 30분쯤 이라크 접경인 아부카말 인근에서 미군 F-16 전투기 2대가 정밀 무기로 이들 시설을 공격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난 3월 퇴임한 리커창 전 중국 국무원 총리가 향년 68세로 사망했습니다. 중국 관영 CCTV는 리커창 전 총리가 갑작스런 심장병으로 오늘 0시 10분쯤 숨졌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어 리 전 총리는 최근 상하이에서 휴식 중이었고 어제 심장병이 발생을 해 전력으로 고조했지만 효과가 없었다고 전했습니다. 리커창은 중국 공산당 내 주요 파벌인 공청단계 대표 주자로 지난 2013년부터 올해 3월까지 총리직을 수행하면서 중국 경제정책을 총괄했습니다. 정부는 별세한 리커창 전 총리에 대해 애도의 뜻을 표했습니다. 외교부는 리커창 전 총리가 한국에 가까운 친구로서 한중 관계 발전에 크게 기여한 점을 높이 평가한다면서 영면을 기원하고 유가족에게도 깊은 애도와 추모의 뜻을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조전 발송에 대해선 검토하고 있으며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갑작스럽게 사망 소식이 전해진 중국의 리커창 전 총리. 베이징 법대를 졸업한 엘리트 출신으로 빼어난 언변까지 갖춰 38세의 장관급인 공청단 중앙 제1석이 44세의 허난성 성장에 임명되는 등 고속 성장을 거듭했습니다. 시진핑 국가주석과 최고 지도자 자리를 두고 치열한 경합을 이어왔고 2013년부터 올해 3월까지 10년간 공산당 서열 2위 국무원 총리를 지내며 시진핑의 유일한 대항마로 경제정책을 주도해왔죠. 한국과의 인연도 깊습니다. 한국을 여러 차례 방문해 중국 내에서는 지한파로 분류되는데 특히 2015년 네 번째 한국 방문에서는 한중 정상회담을 통해 더욱 밀착된 행보를 보였습니다. 당시 박근혜 대통령과의 청와대 환영 만찬 자리에서 박 대통령이 빡빡한 일정이 피곤하지 않은지 물었고 이에 대해 당시 리커창 총리는 한국에 온 게 마치 이웃집에 마실 와서 수다를 떠는 것 같아 매우 유쾌하다고 답하며 친밀감을 과시했습니다. 양자 회담을 마치고는 우리 국회도 찾았습니다. 한중 FTA 비준 동의안 처리를 당부했는데요. 이에 앞서 한국의 삼계탕을 중국에 추천하겠다며 양국 간 우위를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进入中国以后啊，就被普遍的人所享有了。 이후로도 리커창 총리는 한국과의 협력을 강조했습니다. 지난해 12월 한국과 중국의 고위급 경제인들이 화상으로 만났는데 당시 축사를 보낸 리커창 총리는 한중은 바다를 사이에 두고 헤어질 수 없는 협력 동반자라며 한중 FTA 2단계 협상을 촉구했습니다. 마지막까지 한중 협력을 강조했던 리커창 총리는 석 달 뒤인 지난 3월 사람이 하는 일은 하늘이 보고 있다며 의미심장한 발언을 남긴 뒤 박수를 받으면서 총리직에서 물러났는데요. 퇴임 후에도 중국인들의 대화 소재로 등장할 정도로 친숙했던 리커창의 부고 소식에 중국엔 애도의 물결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미국과 중국의 외교수장이 워싱턴에서 만나 다음 달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리는 에이펙 계기에 미중 정상회담을 여는 방안을 조율했습니다. 왕이 중국 외교부장이 방미한 날 미 국방부는 남중국해에서 중국군의 위협 비행 영상을 공개하며 비판했는데 포석이 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워싱턴 권준기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중국 제-21 전투기가 후방에서 날아오더니 멈추지 않고 근접해옵니다. 불과 3m 앞 스칠 듯이 접근한 뒤 앞질러가는 전투기. 영상은 남중국해의 국제영공을 야간 비행하던 미군 B-52 폭격기에서 찍혔습니다. 미군 인도태평양 사령부는 시야가 제한된 야간에 안전규칙을 어기고 비전문적인 방식으로 비행했다며 중국군을 비판했습니다. 통제되지 않은 과속으로 지나치게 근접 비행해 위험을 초래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최근 3년 동안 200번 가까이 중국군의 근접 비행이 있었다며 사진과 영상을 링크로 올렸습니다. 이런 가운데 중국 왕이 외교부장이 미국을 찾아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과 만났습니다. 다음 달 샌프란시스코 에이펙 정상회의에서 미중 정상이 만나는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서입니다. I'm very pleased to welcome Foreign Minister Wang Yi to the United States. I very much look forward to constructive conversations over the next 2 days. 所以中美双方需要对话，我们要恢复对话，我们更要深入对话，全面对话，通过对话来增进我们的相互了解。
최근 미중 양측 모두 관계 개선을 바라는 유화 메시지를 내놓고 있는 가운데 중국은 반도체 등 수출 규제 완화를 가장 바라고 있을 거란 전망입니다. 반면 미국은 타이완 해협과 남중국해에서 군사적 긴장 완화를 위한 미중 간 군 통신선 복원이 최우선 과제입니다. But it'll also be an opportunity to explore ways in which we can continue to keep these channels open and to try to get open the military-to-military channel communication, which is still closed. 미국 언론들은 왕이 부장이 제이크 설리번 국가안보 보좌관에 이어 조 바이든 대통령도 만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왕이 중국 외교부장의 방문 시점에 미 국방부가 중국의 위협 비행 영상을 올린 건 미중 군 통신선 복원에 힘을 싣기 위해서란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권윤규입니다. 한미 공군은 오는 30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 미국 7공군 사령부와 전시 연합 항공작전 수행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대규모 연합 공중훈련인 비질런트 디펜스를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훈련엔 우리 공군의 F-35A 스텔스 전투기와 공중 조기경보기 E-737 등을 비롯해서 미 공군의 F-35A, F-35B, FA-18 전투기 등 한미 항공전력 130여 대가 참가할 예정입니다. 한미 공군은 이번 훈련에서 공격 편대군과 방어 제공, 긴급 항공 차단, 근접 항공 지원 등 주요 항공 작전 임무를 24시간 수행하며 전시 작전 수행 절차를 숙달하고 지속 작전 능력을 점검하게 된다고 공군은 밝혔습니다. 합동참모본부 등을 대상으로 한 국회 국방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여야가 지난 24일 북한 주민 4명이 목선을 타고 귀순했을 당시 군의 경계작전을 놓고 상반된 평가를 내놨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군이 목선 포착, 식별, 추적 감시 등 과정이 적시 이루어졌다고 강조하면서 모처럼 제대로 시간 안에 군의 작전이 이루어지는 것을 국민이 봤다고 호평했습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목선이 동해 북방 한계선을 통과해 민간어선이 해경에 신고하기 전까지 7시간 동안 우리 군이 깜깜이었다면서 명백한 경계작전 실패라고 비판했습니다. 네, 허리케인이 멕시코 유명 휴양지인 아카풀코를 강타하면서 도시가 폐허로 변해버렸습니다. 최소한 27명이 사망하고 4명이 실종되는 인명피해도 발생했습니다. 신홍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빌딩은 폭격을 맞은 듯 뼈대만 남았고 축구장은 거대한 수영장이 되어버렸습니다. 가장 강력한 5등급 허리케인 오티스가 남기고 간 것은 폐허뿐입니다. La casa está bien descubierta. Bien descubierta. Le voló su techo. Toda la casa. Pérdida total. Pérdida total. Tus sí, mis colchones, mis papeles de mis hijos, de mis nietos, todo. 태풍이 강타한 게레로 주에는 특급 호텔과 별장이 즐비한 멕시코의 대표적 휴양지 아카풀코가 있습니다. 이 지역에 초강력 허리케인이 들이닥친 것은 처음이라 무방비로 당할 수밖에 없었는데 아카풀코 호텔의 80%가 피해를 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No puede ser. No puede ser posible. No puede ser posible. Acapulco está destruido. 멕시코 정부는 게레로주에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8,400명의 장병을 복구 작업에 투입했습니다. Recibió el reporte por parte del gobierno del estado y del gobierno municipal del reporte de 27 personas fallecidas y 4 desaparecidas. 게레로는 멕시코 31개 주 가운데에서도 빈곤율이 높은 지역으로 당장 식수와 먹을 것이 부족해 주민들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배고픈 시민들은 상점을 약탈하고 있지만 투입된 공권력은 이들을 막을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 멕시코 한국 대사관은 교민이나 일시 체류자 등 한국인 피해는 접수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YTN 신홍진입니다.
이선균 씨와 권주용 씨의 마약 투약 의혹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출국 금지 조치에 나서면서 본격적인 강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인천경찰청 마약범죄수사기는 오늘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 씨와 권 씨가 국내에 체류하는 사실을 확인하고 법무부를 통해 출국 금지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또 핵심 인물로 꼽히는 서울 강남 유흥업소 실장 A 씨의 휴대전화를 압수해 디지털 포렌식을 의뢰했다고 밝혔습니다. 삼례읍에서 발생한 우리 슈퍼마켓 강도 살인 사건에 대한 10대 소년 3명을 긴급 체포하고 이거 한번 읽어봐. 시퍼렇게 젊은 애들 인생 3명이 걸려 있습니다. 전라북도 완주군 삼례읍에 있는 나라슈퍼에 3인조 강도가 침입했다. 이들은 잠자던 슈퍼 주인을 살해하고 현금과 폐물 등을 훔쳐 달아났다. 네가 감독이야. 다른 탤런트 여자는 없고. 심지어 이들 중 2사람은 지적 장애가 있어 진술서를 구체적으로 쓰기도 어려웠다. 경찰의 강압 수사로 이들은 허위 자백을 했고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얼마 지나지 않아 진범이 붙잡혀 범행을 자백하기도 했지만 검찰은 이를 묵살했다. 우리가 부산에서 다 자백을 하고 조서서를 다 하고 다 했는데 검사가 과음을 주면 너희들이 한 거 맞지? 그러니까 이 아들이 예 그게 대답을 하더라고요. 만기 출소한 3사람은 뒤늦게 재심을 신청했다. 재심 변호사는 진범을 설득해 자백을 이끌어냈고 결국 삼례 3인조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다시는 이런 일 없기를 바라고 모두 행복하게 지내면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30일부터) 시작하는 프로야구 플레이오프는 마운드는 KT가, 타격에선 NC가 한 수 위라는 평가지만 단기전인 만큼 여러 변수가 예상됩니다. 20승 투수 NC 에이스 패디의 선발 복귀가 유력한 1차전에 팬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김상익 기자입니다. 파죽지세로 가을 야구 4연승을 달려왔지만 선발진이 불안한 NC는 에이스 패디의 합류가 천군만마와 같습니다. 2주 만에 마운드에 오르는 패디를 안정적으로 리드해낸 포수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해 보이는 이유입니다. 필요할 때마다 타석에서도 한 방씩 터뜨려온 김형준의 활약이 플레이오프에서도 계속되길 NC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저도 정말 많이 성장했다고 느끼고 그 아시안게임 경험 덕분에 제가 이렇게 또 큰 경기에 또 출전할 수 있고 출전해서 또 괜찮은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는 것 같아서 뭐 아직 많이 부족하지만 KT는 패기로 뭉친 NC보다 경험에서 앞선다는 입장이지만 20일 만에 경기에 나서는 타자들이 얼마나 빨리 실전 감각을 회복하느냐가 중요합니다. 26일 자체 청백전 중에 강백호가 옆구리 부상으로 가을 야구를 못 뛰게 된 건 KT로서 대형 악재입니다. 이강철 감독은 상대의 1차전 선발로 누가 나와도 관계없다는 반응이고 선수들도 투수 3관왕 패디 공략에 문제없다는 생각입니다. 긴장을 늦추지 않고 어떻게 패디공을 잘 공략을 해야 될지는 이제 선수들끼리 얘기를 해보고 또 공략을 잘 할 거라고 저희는 저희 선수들을 믿습니다. 1차전 승리팀이 한국 시리즈에 오른 건 32번의 플레이오프 중 25번으로 확률 78%. 나란히 두 번째 우승에 도전하는 2020년 챔피언 NC와 2021 시즌 우승팀 KT가 한국 시리즈로 향하는 마지막 관문 앞에 섰습니다. YTN 김사익입니다. 우리나라 남자 핸드볼 대표팀이 한일전에서 완패하며 3회 연속으로 올림픽 출전에 실패했습니다. 우리 대표팀은 카타르 도하에서 계속된 파리올림픽 아시아 예선 준결승에서
한 수 아래로 평가됐던 일본에 34대 23으로 크게 패했습니다. 우리 대표팀이 일본에 진 건 지난 2016년 아시아 선수권 이후 7년 만입니다. 주말인 내일은 한층 더 깊어진 가을을 만끽할 수 있겠습니다. 하늘도 맑고 공기도 깨끗해서 나들이 즐기기 참 좋겠는데요. 다만 일교차가 10도 이상으로 극심하게 벌어지겠고 오전까지는 안개도 매우 짙게 끼겠습니다. 나들이길 교통 안전에도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 내륙 지방은 쾌청한 가을 하늘이 함께하겠지만 동해안에는 구름이 많이 끼겠고요. 강원 영동에는 오후 한때 5mm 미만의 비가 조금 내리겠습니다. 또 동해안에는 너울성 파도까지 높게 일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예년 수준을 보이며 다소 쌀쌀하겠는데요. 서울이 10도, 대전과 대구가 9도에서 출발하겠고요. 낮 기온은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아서 선선하겠습니다. 서울이 20도, 대전도 20도, 광주 21도, 부산도 21도를 보이겠습니다. 당분간 맑고 일교차가 큰 가을 날씨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네, 가장 빠른 종합 뉴스 뉴스키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이브닝 뉴스가 방송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